제1화 친구인 줄 알았던 김진식. 토요일 오전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언제나처럼 작은 전쟁터였다. 여기저기서 플라스틱이 구겨지는 소리, 유리병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음처럼 얽혔다. 나는 위태롭게 쌓아올린 종이 상자 더미를 안고 끙끙대며 수거함으로 향했다. 발목까지 오는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짚고 있었다. 한 손으로 흘러날리는 상자를 받치려다 그만 와르르 상자 더미가 내 발등 위로 무너져 내렸다. 아, 진짜. 낮은 탄식이 절로 새어나왔다. 쪽팔림에 황급히 상자를 주워 담으려 할 때였다. 아이고, 그거 혼자 다 하시게요? 이리 좀 줘봐요. 굵직하면서도 쾌활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헌칠한 키에 깔끔한 조깅복 차림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앞으로 쏟아진 상자 중 가장 큰 것 2개를 번쩍 들어올렸다. 감사합니다. 금방 할 수 에이, 뭘요. 같은 동네 주민끼리. 근데 101동 사시죠? 제가 103동인데 몇 번 뵌 것 같아요. 그가 김진식이었다. 고의로 나에게 접근한 사기꾼.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지저분한 분리수거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나처럼 허둥대지도 재활용 쓰레기에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마치 동네 반장이라도 되는 듯 그는 익숙하게 상자를 접어 넣고는 내게 물었다. 이거 말고 또 없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하죠. 아, 저기 스티로폼이랑 비닐이. 오케이, 딱 기다려요. 그는 성큼성큼 내 카트 쪽으로 걸어가더니 남은 스티로폼 박스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왔다. 그의 태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마치 몇 년은 알고 지낸 사람을 돕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슴없는 그의 태도, 그것이 김진식의 첫인상이었다. 나는 보통 낯을 가리는 편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도 가벼운 목례가 전부였다. 이런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김진식은 달랐다. 이야,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날은 분리수거만 하고 들어가기 아까운데. 혹시 커피 한 잔 안 하실래요? 저기 상가에 새로 생긴 카페 괜찮던데. 제가 살게요. 모든 정리를 끝낸 그가 땀을 닦는 신용도 없이 씩 웃으며 말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 더미를 뒤적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산뜻함이었다. 아, 지금 좀... 에이, 그러지 말고. 주말 오전에 커피 한잔 하는 게 낙이죠. 가요. 나도 방금 일어났어요.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앞장섰다. 그 거침없는 친화력에 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나섰다.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그의 태도에 묘한 친근감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학창시절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비슷한 나이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공통의 관심사까지. 그는 자신의 투자 경험담을 과장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본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내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김진식은 내 일상에 급속도로 스며들었다. 주말이면 같이 동네 뒷산을 올랐고 평일 저녁엔 치맥이나 한잔하자며 불쑥 연락이 왔다. 아이들까지 어울리며 아내들끼리도 친해짐은 물론이다. 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처럼 굴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김진식은 내 둘도 없는 동네 친구가 되었다. 적어도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제2화 재테크의 고수, 나의 안식처. 회색빛 나날이었다. 몇 개월 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는 내 삶의 궤도를 송두리째 비틀어버렸다. 40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준생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무기력한 덩어리가 되어 소파에 가라앉았다.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드물었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 줄어들었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나날이 무거워졌다. 그때 내게 손을 내민 것이 김진식이었다. 형님, 표정이 왜 그래요? 잠깐 나와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하죠. 그는 귀신같이 내 기분이 바닥을 치는 날이면 연락을 해왔다. 그는 내 구차한 사정을 묻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요즘 경기가 다 그렇죠. 형님 실력이면 금방 더 좋은 데 가요. 라며 무심한 데 툭툭 내뱉는 말들이 오히려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와 달랐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늘 여유가 넘쳤다. 그는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그날처럼 삶의 지저분한 면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처리하는 듯 보였다. 진식 씨는 무슨 일 해요? 볼 때마다 편해 보여. 어느 날 조심스레 묻자 그가 휴대폰 화면을 쓱 내밀었다. 붉고 푸른 그래프가 현란하게 춤추고 있었다. 일? 뭐 이런 거 하지요. 세상 돈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는 소위 말하는 재테크 고수였다. 주식은 물론이고 파생상품,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그가 띄워놓은 앱의 수익률은 비현실적으로 붉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 형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만 알면 돼요. 월급쟁이로는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사요. 김진식은 나에게 새로운 안식처이자 동시에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실직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 아내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들떴다. 아내에게 이거 봐! 나도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당당히 수익을 안겨주는 상상을 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심장이 뛰는 행복감이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그가 동네 호프집에서 나를 불렀다.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얼굴이었다. 형님!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았다. 이건 진짜 형님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조만간 알타리움이라는 신규 코인이 상장될 거예요. 이거 그냥 잡코인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재발진이 붙은 진짜 물건이라고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상장 전에 프라이빗 세일로 물량 조금 풀리는데 내가 간신히 라인을 잡았어요. 상장만 되면 최소 10배 봅니다. 10배. 그 숫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퇴직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으로 당길 수 있는 돈까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나는 김진식의 그 자신감 있는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이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제3화 마지막 동아줄 프라이빗 세일. 그 단어는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희망이 되었다가 밤에는 불안이 되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기회. 김진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당장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가 아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실직한 가장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동아줄. 나는 결심했다. 이 절박함을 무기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최대로 끌어당겼다. 은행 앱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10배라는 김진식의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다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 제가 정말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차마 실직했다는 말은 못하고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노후 자금으로 쥐고 계시던 적금을 깨신 어머니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과 함께 돈을 붙여주셨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옛 인연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초등학교 동창 창식이. 창식아, 나다. 다름이 아니라. 어릴 적 떡볶이를 나눠 먹던 기억을 겨우 꺼내어 사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보내주었다. 고등학교 은사님. 퇴임하시고 시골에 내려가 계신 분이었다. 선생님, 제자놈이 염치 없지만 스승의 날 안부 전화 한 통 못 드렸던 죄책감이 목을 메이게 했다. 선생님은 사람 잃지 않게 신중하게 하라는 조언과 함께 평생 모은 쌈짓돈의 일부를 떼어주셨다. 그리고 20년 만에 연락한 군대 동기 박상병. 수소문 끝에 겨우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야, 김이병, 웬일이냐? 라며 반가워했다. 그 반가움이 무색하게 나는 돈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나의 마지막 남은 신용과 체면을 조각내어 끌어모은 돈. 모두 5억이었다. 통장에 찍힌 5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 가족의 미래, 어머니의 노후, 그리고 나를 믿어준 이들의 마음까지 담보 잡힌 무게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진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미 내 머릿속은 5억이 50억이 되는 상상으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았다. 이 돈만 있으면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빌린 돈의 2배, 3배를 갚아줄 수 있다. 진식 씨, 나 준비됐습니다. 5억입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다. 어디로 돈을 보내면 됩니까? 수학이 넘어 김진식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금의 놀람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형님, 잘 생각했어요. 역시 결단력이 있어. 내가 지금 계좌번호 하나 찍어줄게요. 거기로 입금하고 나한테 바로 완료라고 톡 하나 줘요. 제4화 꺼져버린 전화기. 완료. 그 2글자를 김진식에게 보낸 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50억이라는 숫자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마침 주말 분리수거 날이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춰 나간 재활용 구역에서 김진식을 만났다. 그는 연휴 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내 어깨를 툭 쳤다. 형님, 표정이 아주 폈네, 폈어. 뭐 그냥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스티로폼을 정리하며 낄낄거렸다. 5억이 들어간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의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시시했다. 진식 씨, 근데 그거 상장은 정확히 언제? 아이고 형님, 조급해하지 마요. 지금 최종 작업 중이니까. 10배가 뭡니까? 100배 갈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이 아파트 통째로 사벌시다. 그의 호언장담에 나는 그야말로 행복 회로를 쌩쌩 돌렸다. 당장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아들 녀석 최고급 컴퓨터를 맞춰주고 은사님께는 고급 외제차라도 한 대 뽑아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쓰레기 더미 앞에서 백일몽을 꾸며 한참을 웃었다. 돈을 보낸 지 일주일째. 그날도 김진식과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시끄러운 가게 안, 튀김 냄새가 진동했다. 한창 주식시장 얘기를 하던 중 문득 내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왕대륜? 돈을 보낼 때 예금주 이름이 분명 그랬다. 김진식도 알타리움도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중국인 같은 이름. 순간 맥주잔을 입에 대려다 멈칫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아니겠지. 프라이빗 세일은 원래 차명으로 복잡하게 한다고 했어.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형님, 왜 그래요? 닭뼈 씹었어요? 김진식이 닭다리를 뜯으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그 돈 보낸 계좌 말이야. 이름이 왕대륜이던데? 아, 왕대표. 김진식은 뭐가 문제냐는 듯 태연했다. 그 양반이 실리콘밸리 트럭 물량 관리하는 큰 손이에요. 형님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자, 마셔요. 우리 곧 부자 될 건데. 그의 당당한 태도에 나는 안도했다. 그래, 내가 뭘 알겠어.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닐 거야. 나는 자기 최면을 걸며 남은 맥주를 몽땅 털어넣었다. 의심은 금세 잊혔고 우리는 다시 미래의 부를 축배했다. 그리고 돈을 보낸 지 한 달째 되던 날, 약속했던 상장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알타리움이라는 코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진식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카톡을 보냈다.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렀다. 환하게 웃고 있던 그의 아들 사진, 그 사진이 사라졌다. 텅 빈 회색 실루엣만이 나를 맞이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슬리퍼 차림으로 뛰쳐나갔다. 101동에서 103동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땀으로 젖은 손가락으로 그의 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띵동, 띵동.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쾅, 쾅, 쾅. 진식 씨, 김진식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그때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왔다. 101동 아저씨, 거기 지금 사람 없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여기 김진식 씨 살잖아요. 아, 그 집. 관리실에 말도 없이 어제 야반도주하던 이사가 버렸어요. 관리비도 안 내고 말이야. 츠. 이사? 나한테 말도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5억, 어머니의 노후 자금, 은사님의 쌈짓돈, 친구들의 믿음, 왕대륜이라는 이름, 그리고 회색으로 변한 프로필 사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화 거제도 다시 일어설 땅.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는 지옥을 오갔다. 우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덜덜 떨렸다. 이곳은 내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그 돈으로 창식이와 고등학교 은사님 그리고 군대 동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돈을 돌려주던 날 그들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책망하는 대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온기가 더 비참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시뻘건 숫자가 찍힌 마이너스 통장은 그대로였다. 어머니, 제가 꼭... 됐다. 괜찮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늘 같은 말만 하셨다. 괜찮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더 후벼 팠다. 나는, 내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토요일 오전에 분리수거장에 서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분리수거함에서 김진식의 환영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 정도일까? 덤덤하게 종이 상자를 접어넣었다. 이것이 서울에서 하는 마지막 분리수거가 될 터였다. 내일 나는 거제도로 떠난다. 실직 후 무의미하게 TV 채널을 돌리다 조선업의 부활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꺼져가던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홀린 듯이 관련 기사를 찾아봤고 무작정 여러 선박업체에 이력서를 넣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군데에서 합격 연락이 왔다. 당분간은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한다. 아내와 아들 녀석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내 노동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유일한 다행이자 행복이었다. 짐을 싸던 그달 저녁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인천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사기 조직 총책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김진식이었다. 그는 그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고 내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러나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여보, 그럼 우리 돈은? 뉴스의 마지막 멘트가 아내의 질문에 답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대부분 해외로 빼돌려져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투자한 5억 원, 아니, 내가 끌어모은 그 5억 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말없이 TV를 껐다. 김진식이 잡혔다는 사실이 내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사기꾼은 잡혔지만 내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거제도로 가져갈 작업복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